사람이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 나에게 그 사람은 혁재였다. 나는 교실에서 거의 투명인간처럼 존재하던 아이였다. 눈에 띄지 않았고 성적도 좋지 않았으며 누구와도 특별히 친하지 않았다. 반에서 맨 뒤에 앉아 조용히 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선생님의 질문을 피하는 기술만은 누구보다 능숙했다. 그냥 그렇게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는 존재로 살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나를 똑똑히 봤다. 그리고 비웃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혁재였다. 중학교 입학 첫날부터 그는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전교 1등, 우등생, 외모까지 준수하고 게다가 집안도 좋았다.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완벽한 아이였다. 그리고 나는 전교 꼴찌였다. 우리가 처음 대면하게 된 계기는 중간고사 성적 발표 날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번 시험에서 우리 반에서 전교 1등도 나왔고 전교 꼴찌도 나왔습니다. 나는 그 말이 내 이야기라는 걸 직감했다. 숨고 싶었다. 그리고 예상대로였다. 혁재가 돌아보며 말했다. 야, 일부러 정답 다 피해가며 찍은 거야? 나 같으면 대충 찍어도 너보단 잘 나올 텐데. 교실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투명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비웃음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혁재는 내게 매일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 영어 단어를 틀리게 읽으면 그는 웃으며 말했다. 와, 원어민이 들으면 기절하겠다. 수학 문제를 틀리면 이렇게 비아냥거렸다. 숫자가 너한테 실망했겠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참고 넘어가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선을 넘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라고 부탁해서 우리는 같은 자리에 앉게 됐다. 나는 속으로 조금 기대했다. 선생님 앞에서는 친절하게 설명하던 그가 뒤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왜 사냐? 넌 진짜 인생 낭비다. 나는 놀랐고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내가 진짜로 무너진 건 그가 내 가정 형편을 언급했을 때였다. 집이 가난하면 공부라도 잘해야지. 아니, 가진 게 없으면 적어도 성적이라도 있어야지.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혁재는 태연하게 말했다. 사실이잖아. 아니야? 그날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버렸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손이 떨렸다. 하지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나를 말려주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서도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에 틀어박혔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 어디 아파? 밥도 안 먹고. 나는 그냥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몰랐다. 오늘 아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아들이란 존재가 가난이라는 이유로 무시받았다는 걸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자신이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무섭게도 그런 말들이 점점 진짜처럼 들렸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혁재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가난하면 공부라도 잘해. 아무것도 없잖아. 너. 그날 나는 울지도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속 무언가가 깨져버렸다. 그리고 나는 몰랐다. 그 작은 금이 훗날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게 될 줄은.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조용히 무너지지 않았다. 누구를 때리거나 반항하거나 학교를 그만두지도 않았다. 단지 수업이 끝난 후에도 교실에 남아 책을 펴들었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공부를 시작했다. 책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나를 짓밟던 그놈이 언젠가 나에게 고개 숙이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내 삶이 걸려있는 것처럼 공부했고, 사실 정말로 그랬다. 나는 학원에 다닐 돈도, 공부를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한 무기가 하나 있었다. 조용한 분노. 속으로 타오르는 그 불꽃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였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왜 갑자기 새벽 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지 몰랐다. 아빠도 왜 내가 게임을 그만뒀는지 묻지 않았다. 그 누구도 몰랐다. 나는 이제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다는 걸. 시간이 지나자 책의 글자들이 조금씩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익숙해졌고 이해하게 되었고, 예전엔 두려웠던 수학 문제도 이젠 무섭지 않았다. 1년, 2년, 3년. 나는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성적은 선생님들을 놀라게 했다. 예전에 꼴찌였던 그 학생 맞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어? 나는 그냥 웃었다. 왜냐면 뒤로 물러날 곳이 없었거든요. 나는 한 번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었다.
단지 다시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이 내게 물으셨다. 어느 대학에 지원할 거니? 나는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이요. 내가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나는 쉬지 않고 공부했다. 모든 시험이 나 자신과의 전쟁이었다. 명예나 성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개를 들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결국 해냈다. 나는 유명대학에 합격했다. 운이 아니라 피와 눈물로 쟁취한 결과였다.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중학교 시절 나를 알던 사람 중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럴 법도 했다. 한때 전교 꼴찌였던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든 관심 있는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 나는 마치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처럼 강의실에 들어섰다. 조금도 자만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살아남았을 뿐이다.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받고 교수님 밑에서 일하며 부모님께 짐이 되기 싫었고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누군가 내게 쟤는 그냥 불쌍한 애야 라고 말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나는 수석으로 졸업했다. 졸업식 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손이 떨리는 채로 사진을 찍었다. 흔들리고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그건 그분들이 처음으로 나를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보는 순간이었다. 그럼 혁재는 어디에 있었을까? 몰랐다. 내 주변엔 더 이상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다. 어디선가 유학을 갔다는 말도 있었고 부모님의 인맥으로 외국 대학을 다녔다는 소문도 있었다. 확실한 건 아무도 몰랐고 나도 궁금하지 않았다. 다시는 안 만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졸업하고 3년 후 내가 창업한 스타트업이 흑자로 돌아서고 업계에서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할 무렵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야, 물결표 목소리 똑같네? 아직도 나 못 알아보냐? 심장이 순간 멈추는 듯했다. 익숙하면서도 듣기 싫은 그 목소리. 혁재? 빙고. 내가 누군지 잊을 리가 없지. 물결표 아직도 기억력 별로네. 공부 못하던 시절처럼 심호흡을 하며 물었다. 무슨 일로? 그냥 한번 보자고. 요즘 바쁘긴 한데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더라고. 전설의 꼴찌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다. 궁금해서가 아니었다. 뭔가 끝내야 할 일이 있다고 느꼈다. 우리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만났다. 라떼 한 잔 가격이 대학생 하루 식비와 맞먹는 곳이었다. 그는 여전히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눈빛, 걸음걸이, 그 특유의 비웃는 듯한 미소.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명품 시계, 광이 나는 구두, 고개를 끄덕이며 내 옷차림을 훑어보는 시선까지 더해져 있었다. 오, 물결표 양복 괜찮네? 그래도 이제 좀 겉모습은 갖췄구나.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커피 대신 위스키를 시켰다. 난 커피 안 마셔. 일하려고 깨어있는 거 싫거든. 난 일 안 해도 되니까. 나는 내가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마셔야 해. 내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하하, 아직도 말은 잘하네. 옛날엔 내가 가르쳐주던 애가 이제는 훈수 두는 사람이 됐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넌 나한테 아무것도 가르쳐준 적 없어. 단 하나, 조롱받을 때 침묵하는 법 빼고는. 짧은 정적. 하지만 그는 여전히 웃으며 다리를 꼬았다. 스타트업 한다며?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귀찮아서 말았어. 장인어른 회사 들어가면 되니까 힘들게 뭐하러 살아. 나는 이제 알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시험하러 나온 거였다. 넌 아직도 나보다 아래지? 그걸 확인하러. 듣자 하니 너 장인어른 딸이랑 결혼했다던데? 내가 물었다. 그는 으쓱하며 대답했다. 맞아. 외동딸이야. 집도 많고 회사도 많지. 근데 너는? 결혼했어? 집은 있냐? 서울 살아? 대충 사는 티는 안 나는데 넌 딱 적당한 수준에서 멈췄을 것 같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열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네가 대단하다고는 생각해. 노력은 인정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고생해서 올라와야 했어? 내가 보기엔 있는 자원을 똑똑하게 쓰는 게 더 현명한 거거든. 적어도 나는 남의 돈으로 살지 않지. 야, 그건 무능한 거지. 자원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잖아. 나는 있어서 쓰는 거고. 그게 바로 차이야.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비어 있었다. 겉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속은 공허했다.
남의 힘으로 올라선 사람의 허세였다.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야 자신이 위라고 느끼는 사람. 오늘 나 부른 이유가 이거야.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아직도 너보다 위인지. 그리고 이제 알겠네. 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구나. 그는 말을 잃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고마워. 너 덕분에 확인했어. 어떤 사람은 몸만 커지고 정신은 중학교에 멈춰 있다는 걸. 뒤돌아서는데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또 보게 될지도 몰라. 너, 나 필요할 수도 있잖아.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 사람은 세상에게 반드시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다시 보지 않았다. 20년 만에 동창회에서 모든 것이 뒤바뀌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이어진다.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리고 오래된 고통이 마침내 입을 여는 날. 중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한 번도 동창들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다. 공부하느라 바빴고 살아가느라 바빴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끊기고 기억은 흐려졌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친구 경철이에게 연락이 왔다. 이번에 동창회 하기로 했어. 다들 내 소식 궁금해하더라고. 이번엔 부부 동반으로 하기로 했거든. 처음엔 망설였다. 어색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내가 밝은 얼굴로 말했다. 같이 가요. 당신 예전 친구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나도 궁금하네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 나도 이제는 도망치지 말자. 지나간 과거라고 해도 가끔은 마주해야 할 때가 있다. 동창회 장소는 한 강북의 고급 한식당이었다. 20년 만에 만나는 얼굴들. 다들 나이를 먹었지만 웃을 때의 표정은 그대로였다. 이름만 들으면 어색할 법한 사람들인데도 몇 마디 주고받으니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분위기는 편안하고 따뜻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워했고 응원해 주었다. 야, 그 전교 꼴찌가 어떻게 명문대 가냐? 와, 수석 졸업? 그게 진짜 가능해? 그런 반응들에 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땐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요. 술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즈음 늦게 도착한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혁재였다. 그는 여전히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옆에는 잘 차려입은 그의 아내가 함께였다. 그리고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동창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속으로 제발 나한텐 오지 말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그는 나를 보고 눈을 반짝였다. 야, 이게 누구야? 물결표 우리 반이 전설 꼴찌 아니야? 주변에서 어색한 웃음이 흘렀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이다. 그는 내 아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다. 반갑습니다. 이 친구, 우리 반이 유명인사였어요. 공식 꼴찌였거든요. 전교에서 제일 못했던 애. 순간 내 아내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괜찮은 척 웃었다. 이젠 성인이고 그런 이야기로 웃을 수 있는 나이잖아. 하지만 혁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야, 요즘 뭐하냐? 사업한다고 들었는데? 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거? 나는 대답했다. 그냥 작은 IT 회사 운영하고 있어. 그는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물결표 요즘엔 다 창업하지. 근데 말이야, 작게 시작하면 작게 끝나더라. 그 순간 내 아내가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혁재가 명함을 내밀었다. 야, 어려우면 연락해. 내가 자리 하나쯤은 만들어줄 수 있거든. 사람 하나 먹여 살리는 건 어렵지 않아. 나는 아무 말 없이 명함을 받으려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명함을 휙 빼며 말했다. 명함은 두 손으로 받는 거야. 아직도 예의가 없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나도 더 이상 참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아닌 아내가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뺨을 그대로 올려쳤다. 너 아직도 쓰레기였네. 식당 전체가 얼어붙었다. 혁재도 놀라 벌떡 일어섰다. 뭐야? 초면에 사람 뺨을 때려? 예의가 없잖아.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기억 안 나? 서수연. 그 말에 혁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이름이 왜 여기서 나와? 25살부터 29살까지 네가 사귀었던 여자. 결혼 준비하자며 돈 다 받아놓고 웨딩 촬영 끝나자마자 선 본다고 연락 끊은 여자. 내 동생이야. 그 순간 분위기는 정적에 잠겼다. 혁재는 손사래를 쳤다. 사람 잘못 봤네. 난 그런 여자 몰라.
웃기지 마. 내 동생이 내 전 여자친구였어. 그 돈 다 어디로 갔는지 말해볼래? 그는 자리를 뜨려 했지만 내 아내가 막아섰다. 도망치지 마. 이제 와서 피한다고 되는 줄 알아? 그의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게 사실이에요? 혁재는 대답 대신 당황한 표정으로 말더듬었다. 아, 그게 예전에 조금 복잡했어. 언제까지 만났어요? 겹치는 기간 맞죠? 내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전화번호 좀 주세요. 나중에 꼭 얘기 나누고 싶어요. 그날 동창회는 파국이었다. 혁재는 자리를 빠져나갔고 그 뒤를 따라가는 그의 아내의 눈빛은 무서웠다. 남은 동창들은 조용히 술잔만 바라봤다. 누군가가 말했다. 저놈 항상 잘난 척만 하더니 결국 이 꼴이네. 그때 걔가 수연이랑 사귄 거 나중에 들어서 알았는데 저렇게 끝날 줄은 몰랐지. 나는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다. 세상은 결국 공평해지는 법이야.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나를 꼭 안으며 말했다. 내 동생, 이제라도 정의를 되찾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동창회 이후로 한 달이 지났다. 그날의 일은 단지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혁재의 아내는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회사 내부에서도 그의 비도덕적인 행동이 문제로 떠오르며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그 소식을 일부러 찾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입은 조용하지 않았다. 결국 그런 놈이었지. 늦게라도 드러나서 다행이야. 누군가는 통쾌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안타깝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혹은 느끼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지 않으려다 결국 손이 움직였다. 여보세요? 익숙한 그러나 힘 빠진 목소리. 나야. 혁재? 응. 잠깐만 볼 수 있을까? 왜? 부탁이 있어. 우리는 오래된 공원 벤치에서 다시 마주했다. 이번엔 정장도 없었고 향수 냄새도 없었다. 그는 축 늘어진 셔츠에 구겨진 바지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힘이 없었다. 이혼했어.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회사에서도 내 자리 없어질 것 같아. 이젠 아버지도 나를 보며 실망만 하셔.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나 솔직히 말할게. 그날 동창회에서 난 네가 여전히 나보다 아래에 있을 줄 알았어.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넌 많이 변했더라.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못 본 거지.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나 너한테 미안해. 예전엔 그게 장난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난 그냥 못된 놈이었어. 그는 바지 주머니에서 접힌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여기 그때 내 어머니 장례식에 못 간 거. 그리고 수연이한테 한 짓. 다 포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야. 나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지금 와서 왜? 그는 작게 웃었다. 모든 걸 잃고 나니까 그때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 왜 그렇게 누굴 밟아야만 살 수 있다고 믿었을까? 그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했다. 도와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냥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 무릎 꿇는 거야. 그 순간 그가 진짜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봉투를 들고 일어났다. 나는 너를 미워했어. 아주 오래. 하지만 지금은 동정하지도 증오하지도 않아. 그냥 끝났어. 이건 너를 위한 사과가 아니라 네가 다시 시작하기 위한 무릎잇길 바란다. 그리고 나는 돌아섰다. 그의 머리가 천천히 숙여지는 소리. 숨죽이며 떠는 어깨.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혁재와 마지막으로 만난 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냥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날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고했던 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내 기억 속에서 늘 높은 곳에 있던 사람. 그저 웃으며 나를 깔아보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작은 존재로 눈앞에 있었다. 아내는 묻지 않았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고 내가 스스로 꺼내기를 기다려주었다.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우리는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정말로 무릎 꿇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무릎을 꿇었고 말했어. 미안하다고. 그럼 당신 마음은 어때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조금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안 들었어. 예전엔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했는데 정작 눈앞에서 보니까 그저 안타깝더라. 그날 이후 나는 회사를 더욱 집중해서 이끌었다. 우리 팀은 점점 더 성장했고 신규 투자도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본격적인 확장을 준비하게 됐다. 직원들은 내게 물었다.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항상 차분하세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질 않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과거에 오래 갇혀있던 사람은 현재의 파도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다. 정말로 나는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겨울이 막 끝나갈 무렵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들고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앉아 먹던 날. 그날 하늘은 잿빛이었고 나는 친구 하나 없이 눈을 맞으며 김밥을 씹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억은 슬픔보다는 따뜻하게 다가왔다. 왜일까? 아마도 그날의 나를 지금의 내가 안아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어머니의 낡은 묘소를 찾았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비석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손으로 묘비를 닦았다. 물티슈로 먼지를 닦고 새로 가져온 꽃을 조심스럽게 꽂았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는 늘 말했죠. 미워하지 말고, 잊지 말고, 이겨내라고. 나 다 해냈어요. 바람이 스쳤다. 풀잎들이 흔들렸고 햇살이 고요하게 내렸다. 그 순간 나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복수는 달콤하다. 가해자가 무릎 꿇는 날, 고통은 끝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느꼈다. 복수보다 더 깊고 묵직한 해방은 용서에서 시작된다. 물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선택이다. 그날 이후 나는 예전보다 더 깊이 숨을 쉬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침묵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다. 누군가를 증오하는 데 썼던 에너지로 나는 아내를 더 사랑했고 직원들을 더 존중했고 세상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진짜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몇 달 뒤 나는 중학교 때 쓰던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꺼내 읽어보니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간 꼭 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덮었다. 이미 그날이 지나갔구나. 그 봄 나는 처음으로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 아무도 밟지 않았고 아무도 비웃지 않았다. 그리고 나 자신조차 나를 더는 증오하지 않았다. 진짜 강함이란 다시는 그 과거를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조용한 계절을 맞이했다. 말없이 그러나 확실히 달라진 계절이었다. 어느 흐린 봄날 회사로 이상한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이름도 주소도 없는 노란 편지 봉투. 비서가 조심스럽게 내 책상 위에 올려두며 말했다. 대표님 앞으로 도착했는데 발신인이 없어요. 우편번호도 흐릿하고 이상하게 오래된 느낌이에요. 나는 봉투를 들었다. 종이는 살짝 눅눅했고 글씨는 삐뚤삐뚤한 볼펜 글씨였다. 중학교 출신 지금의 당신에게. 심장이 순간 멎을 듯했다. 나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노란 종이에 흔들리는 손글씨. 안녕. 이 글을 네가 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꼭 써야 할 것 같았어. 너를 처음 본 건 중학교 1학년. 맨 뒷자리였지. 늘 조용하고 혼자였고 교과서를 빌리러 오던 내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 그땐 나도 바보 같았어. 내 편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나까지 따돌림 당할까봐 그냥 모른 척했어. 미안해. 네가 누군가에게 놀림받을 때 웃었던 내 얼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한심해. 그 이후 난 학교를 떠났어. 전학 간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도망친 거였어. 그리고 몇 년 전 뉴스 기사에서 너를 봤어. 전교 꼴찌 출신 청년. IT 기업 CEO로 성공. 제목을 보고 손이 덜덜 떨렸어. 자랑스러웠고 미안했고 무엇보다 참 고마웠어. 너는 증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걸어왔구나. 네가 그때 포기했다면 나도 내 과거를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그러니 고마워. 정말로 살아줘서 버텨줘서 이겨줘서
이 편지는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 이름도 쓰지 않을 거야. 단지 누군가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그리고 그날 웃기만 했던 아이가 이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나는 편지를 다 읽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힘이 빠졌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누굴까? 기억 속을 더듬었지만 정확한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마음은 분명히 느껴졌다. 그건 단지 사과가 아니었다. 그 시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 는 작은 진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보낼 수 없는 편지. 나를 기억해준 당신에게 고마워요. 사실 나도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마음은 전해졌어요. 나 역시 그때 웃는 얼굴들이 다 미웠던 건 아니에요. 아마 모두들 두려웠을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다 지나갔고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도 당신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우리 둘 다 같은 하늘 아래 웃으며 마주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편지를 조용히 서랍에 넣었다. 어쩌면 언젠가 누군가 그걸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저 한 조각의 따뜻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싶었다. 이름 없는 편지. 그러나 누구보다 진심이 담긴 이야기. 그리고 그것은 내 지난 20년을 조용히 따뜻하게 감싸주는 목소리였다. 편지를 받은 지 몇 주가 지났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사과 한 장. 하지만 그 한 장이 내 마음 어딘가에 따뜻한 씨앗처럼 남아있었다. 나는 매일같이 바쁘게 지냈지만 어딘가 조금 느긋해진 스스로를 느낄 수 있었다. 복수도 경쟁도 승부도 아닌 그저 평범한 하루가 소중해졌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점심시간. 나는 늘 가던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 갔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시곤 하는 곳. 하지만 그날은 다른 여성이 서빙을 하고 있었다. 단정한 머리, 밝은 인상, 그리고 손에 멍이 든 자국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테이블에 물을 놓으며 말했다. 처음 오시죠?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자주 와요. 사장님 오늘 안 계세요? 그녀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아, 제가 조카예요. 가게 일 도와드리러 잠깐 내려왔어요. 음식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바쁘게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오가며 손님을 챙겼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 성의가 느껴졌다. 점심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녀가 불렀다. 저기, 혹시... 나는 돌아보았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혹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으세요? IT 쪽 창업하신 분?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냥 기사에서 봤어요. 기억에 남았어요. 꼴찌였던 학생이 CEO가 되다. 그런 제목이었죠? 나는 살짝 웃었다. 그 제목 참 많이 따라다니네요. 근데요, 그 기사 보고 저 진짜 위로받았어요. 나는 그 말에 순간 멈췄다. 왜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한동안 바닥에서 살았거든요. 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 기사 읽고 나도 혹시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건 연민도 존경도 아닌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의 공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식당에 더 자주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가족 이야기, 지방에서의 삶, 서울에 오게 된 이유, 그리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저는 뭔가 큰 걸 이루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 말이 제일 어렵고 제일 멋진 말 같아요.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 잔잔한 파문을 남겼다. 어느 날 그녀가 퇴근하고 나오는 길에 내가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비 오니까 같이 걸어요. 그녀는 놀라며 말했다. 이런 거 어색한데요. 나도 어색해요. 근데 같이 걸으면 덜 어색하겠죠.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 기사 제목, 꼴찌에서 CEO로 말고 조용한 남자, 마음을 열다로 바꾸면 안 돼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너는 뭐가 돼? 상처 입은 여자, 웃음을 배우다. 우리는 빗속을 함께 걸었다. 나는 아직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다. 그녀는 내 마음속에 새로운 계절을 위한 씨앗을 심고 있었다.
말없이 서두르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